광주드림 TV 특별 생방송, 생방송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이 2월 11일인데 2월 4일 지방선거 이후에 딱 일주일 지났습니다. 저희가 그 선거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 광주드림 신문과 그 다음에 팟캐스트, 신문, 방송, 융합 특집 기획을 지금 저희가 꾸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의미 있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 광주 지역에서 시민운동, 환경운동 각자 나름의 그 고유한 영역에서 큰 역할들을 하다가 현실정치, 생활정치에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보니까 전부 낙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마 하실 얘기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특집 생방송 주제는 6.4 지방선거 낙선 3인방의 작심 뒷담화입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을 직접 저희가 이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소개를 듣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서 출마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득표율까지 말씀을 해 주셔야 앞으로 이게 진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왼쪽에 계시는 이제 박필순 후보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시죠. 저는 그 북구 기초의원, 구의원 4선거구인데요. 일곡동, 삼각동 지역에서 출마를 했고요. 녹색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녹색당이 이제 첫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요. 결과는 5명의 출마자 중에 3위, 15.6%, 예, 다행히 100% 보존받은 다행히 15.6%에 네, 어쨌든 3,086명의 득표를 하고 결과를 좀 냈습니다. 그러면 2명을 뽑는 곳인가요? 네, 2인 선거구에. 네. 아깝게 낙방을 하셨네요. 아깝지. 1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깝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순위로 보면. 네, 뭐 순위는. 네. 다음에 이제 김용재 선생님. 네, 저는 강상구 라 기초 선거구였고요. 신가, 수안, 하남, 임곡 이렇게 해서 인구 12만 명의 그 상당히 큰 선거구였어요. 거기 정의당 후보로 기호 4번을 출마를 했고요. 저는 선거 비용을 전혀 환급받지 못하는 10% 미만의 득표를 했고, 총 8명이 나왔는데, 어떤 등수 안에 들지 못한 3인 선거구인데요.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52% 정도 좀 됐는데, 어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전을 펼쳤으나 어떤 좀 한계에 좀 부딪혔던 것 같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많이 지지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좀 나름 또 3,200여 명 넘게 또 이렇게 지지를 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래서 좀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10% 의미가 대단히 크죠, 후보들 입장에서. 네, 상당히 민감한 거죠. 네, 현실적으로. 선거 비용을 100% 보존받는 건 15%고 절반을 보존받는 건 이제 10%를 넘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넘으면 한 푼도 이제 보존을 못 받는 거고. 그런 대목에서 이 10%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아깝네요. 예, 다음 오른편에 계시는 분은 임승호 후보께서. 예, 저는 남구 의원 라 선거구인데요. 봉선이동, 노대 진월동, 송암동, 대촌동 지역입니다. 3명을 뽑는 3인 선거구였고, 후보는 7명이었고요. 저는 거의 그 중에서 6등 났습니다. 9.12% 득표했고요. 3,600명, 저를 지지해 주신 분이 3,600명 가량 되십니다. 실은 4년 전에 나왔을 때는 제가 한 12%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계산 해보니까 이번에는 한 20% 이상 해가지고 한 3등 안에는 들었다 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약간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 분석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지금 차이가 날까요? 선거와
그 마을 활동과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고, 좀 깊이 그 주민들의 마음이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갈수록 여러 번 출마하면 그 이름이 알려져서 그 누적 효과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충격이 심하시겠어요. 그 10%가 또 안 됐네요. 더더구나, 예, 10% 안 돼서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크게 입어가지고요. 후보들한테 그 10%, 15% 이 의미는,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 지지율, 득표율이라는 이 의미가 상당히 큰 거네요. 예. 보니까 지금 공교롭게 새 후보가 전부 기호가 4번이네요. 네. 다 4번. 당은 달라도 다 4번. 그 4번. 그 선거 해보니까 그 기호, 번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랄까, 그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떻던가요? 박 후보님? 저는 처음에는 제가 정의당이 번호가 원래 고정번호로 알고 있어가지고 5번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오피순 녹색당 이렇게 다 로고 아닌 로고송까지 술자리에서 다 만들어졌다가 갑자기 이렇게 갔더니 4번이 됐다고. 그래서 근데 이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4번이라는 번호가 그 뭐라고 하시던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중용적인 번호여가지고 이 굉장히 그 큰 의미로 보면 나쁜 번호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사자라는 게 보통 이렇게 죽을 사자와 연결돼서 했지만 그 사방으로 보면은 이 교차로의 사자이기도 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 사자의 의미가 퍼져나가는 의미가 있어서 큰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고, 네, 뭐 괜찮았습니다. 사필 규정의 의미로. 사필 규정의 의미로. 네. 번호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당 그 번호가 그 정당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당 후보자가 없으면 뒤에 무소속이 이렇게 그 번호를 차고 나가는 거네요.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출마를 하셨고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어땠어요? 이제 그 선거를 실제로 해보신 건데 그 선거를 나는 이렇게 했다. 어떤 방식으로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건 이 후보들이 여러 후보들 중에서도 이제 각자 삶의 궤적들이 뚜렷했기 때문에 이들은 과연 선거운동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제 윤승호 후보께서 이제 나는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다. 예, 저는 4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자전거 탄 후보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실은 자전거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거하는 동안에 이건 당선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완전히 자아도취하면서 막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은 근데 자전거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선거 차량을 0.5톤 라보 중고 폐차 직전에 그 동생들이 그 페인트 예쁘게 칠해주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특히 구의원은 심부름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좀 전달하고 같이 고민해가고 풀어가는 그래서 정치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선거 홍보 차량에도 그 우체통을 하나 실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실은 이제 1000개의 명령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는데 실제 한 150개 정도의 주민들의 목소리 그 생활 속의 고민들을 제가 메모해가지고 그 우체통에다 담고 당선되면 그걸 이제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홍보했었고요. 아까 그래서 홍보 차량도 노란색 차량에다가 우체통 달고 다니면서 듣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당선되면 해결하려고 했는데 당선 안 되면 이제 그 목소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저는 이제 주민들께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떨어져도 이것은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당선되신 분들께 전달하면서 아니면 이거 해결해 달라라고 편지를 쓰든지 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해갈 계획입니다.
그 목소리인데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나는 목소리가 있나요? 예, 제가 이제 남구에 있는 푸른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푸른길에 운동을 많이 이제 하러 다니시는데 너무 목마르다. 음용수, 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좀 해달라라는 말씀 계셨고, 또 푸른길에 그 노면이 일어나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그런 말씀들 주셨고요. 또 경로당에 가면은 어머니들, 이제 가스레인지 불이 안 켜진다든지 이런 생활 속의 사소한 문제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심부름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근데 거기에서 얻은 게 뭐냐면, 주민들은 바로 이렇게 귀 기울여주는 심부름꾼, 정치인들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느꼈었습니다. 예. 아까 그 당선 확실 이렇게 느꼈은 그 신호는 네. 뭐였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함, 되게 이제 명함으로 홍보를 하는데, 다른 후보들 명함은 막 바닥에 엄청 받으면 막 던지고 하는데, 제 명함은 막 넣어서 지갑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아보시고, 반응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10분 중에 한 분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내 앞에서는 전부 싫은 소리 안 하고 전부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그 뒤에 따라가 보면 모든 후보한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보들이 저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함정에 빠지셨네요, 어머니가. 근데 그 선거구가 지금 수안지구가 지금 들어있는 데죠. 그 수안지구가 광주에서 가장 큰 도시, 신도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가장 젊은 사람들도 많고. 어찌 보면 깨어있을 수 있고, 어찌 보면 무관심할 수 있는데, 어땠어요? 수안지구 선거운동 해보니까? 그 세대가 워낙 젊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열정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네에 대한 어떤 애착도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의원에 대한 바람도 상당히 강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수안지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가지구, 하남 2지구, 또 인곡, 농촌동까지 포함해서 또 하남 2지구에는 또 하남동에는 또 하남 산단도 끼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구다 보니까 어떤 특색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모든 것을 다 살펴봐야 되고, 그러한 요구들을 다 이렇게 면밀하게 정리를 해서 또 공약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사실은 또 필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의 특색이 있는 어떤 민원들, 그다음 요구들도 있긴 한데, 특히나 인구 가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생활상에서의 어떤 필요한 점들, 쉽게 말해서 주거 목적 위주로 사실은 도시가 계획돼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생활의 편리성, 그리고 주민들 위한 문화복지 공간, 이런 것들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좀 컸던 걸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지역의 현안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안을 좀 연구도 많이 해보고, 좀 대책도 나름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서 선거운동 자체도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까지도 사실은 좀 많이 진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면 이제 주민들 여기는 다양한데, 사실 이게 구의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원이나 또는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듣긴 듣는데 이게 내가 할 성질 것이 아닌데, 이런 주문들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또 그 고난이라든가 역할을 벗어난 것이 있죠. 이게 일례로 든다면 출퇴근 시기에 교통이 상당히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체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럼 도로를 좀 넓혀달라,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은. 그럼 인도를
좁힐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표를 주시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건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예를 먹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좀 근본적인 해소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걸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머리를 좀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요구와 목소리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구의원 한 명이, 저희는 3명의 선거구긴 한데 이 3명의 구의원이 다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좀 의구심도 사실은 많이 들었고, 솔직히 저도 얘기하고 다니면서 공약을 이게 딱 준비를 해서 나갔지만 제가 4년 동안 이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지 저도 사실 그 장담을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솔직히 했거든요. 그래서 꼭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만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해 보겠다, 어떤 모색해 보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기본하는, 그래서 또 거짓말하는 부분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런 좀 자세로 좀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인 한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밖으로 유권자들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이런 좀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일순 후보는 저는 뭐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한 것은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의원을 이제 이미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하고도 안 맞았고요. 저도 어색했지만, 그러니까 자꾸 구의원을 정치인으로 프레임으로 만들어 나가면 제가 말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 일꾼이다. 구의원은 정치인이 아니라 동네 일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던 건 뭐냐면 뭘 해주겠다, 뭘 설치하겠다, 이런 걸 다 해왔던 거죠. 경로당에도 뭐 해주겠다. 동네 일꾼은 사실은 뭘 해주는 사람, 뭘 이렇게 설치하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면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하는 일을, 주민들이 하시는 일을 같이 돕고, 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좀 제안도 해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 할 일은 그 견제하는 것과 동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치고 나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선거운동은 워낙 이제 홍보 언론에 좀 많이 나와서 올해는 이제 세월호 분위기도 있고, 또 특히 그 민주당 같은 경우가 경선이 굉장히 늦게 진행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이한 선거운동이 없었나 봐요. 저희를 전국에서 특이한 선거라고 찍으러 왔기 때문에 MBC하고 KBS에서 보면. 근데 어쨌든 저희는 좀 독특하게 하기는 했어요. 저희 캠프를 꾸렸던 젊은, 특히 녹색당 당원들이 되게 젊은 그 시민활동가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좀 좋았는데, 그래서 저희 고민은 어쨌든 녹색당의 첫 광주의 후보기 때문에 녹색당다운 선거운동을 좀 해보자. 저희가 뭐 당선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첫 이미지도 중요하고 첫 홍보, 이렇게 첫 후보인데 어떻게 하면 녹색당다운 선거를 한번 해볼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성과들이 좀 나왔다고 봐요.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그것은 재미와 감동으로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은 저희가 하나 이제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선거 캠프 사무소라고 하는 곳이 캠핑장으로 저희가 꾸몄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캠핑장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나 당원들이 텐트도 가져오시고 테이블도 가져오시고 의자 묻잖아요. 캠핑용 의자 오면 편하게 누워가지고 저도 쉬기도 하고, 후보가 힘들 때도. 또 제 이제 공약의 제1공약이 어쨌든 아이들 걱정 없이 키우는 그 마을이라고 하는 그걸로 트레이드 마기 때문에 아이들도 쉽게 올 수 있고, 특히 가족들이 행복하게 좀 와서 선거사무소에서부터 후보를 만날 때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진짜 관계자 말고 일반인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는 아닌데요. 선거 초반에는 많이 왔어요. 선거 들어갈 때는 이제 저희도 바쁘고, 저 온지도 안 온지도 몰라요. 저도 거의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오시고 좀 신기하시기도 하고, 특히나 저희 그 견학을 두 개 학급에서 왔어요. 학급? 네, 선생님이 아이들 그냥 학교 그냥 어디 가다가, 영화 보러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저 사무실 보고 캠핑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와서 이게 애들이 놀다 가기도 하고, 또 없는 사람들이 온 거네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녹색당 좀 바람을 좀 일으켜서 저희 바람개비 컨셉으로 했는데, 이게
의외의 아이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 바람개비 주면 안 돼요? 주면 찍어줄게요. 이런 식의 그 있는데, 그게 트레이드 마크처럼 저도 항상 후보가 이제 바람개비를 들고 다녔거든요. 명함과 함께 들고 다녔고, 그게 이제 입소문을 좀 아이들에게 바람개비 들고 다니는 아저씨, 녹색 아저씨,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단 막 사실은 제가 의도한 것도 있어요. 서동요 전법이라고 구전되게.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그걸 민감하게 받아요.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어른들은 그냥 이렇게 뭐 아이들을 공략하면 그게 어른들한테 전이가 가나요? 일정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문자로 이 아저씨 꼭 뽑아달라. 그렇게 보낸 아이들도 제가 몇 분이 봤고, 그래서 실제로 미용실 원장님이었는데 원장님께서 우리 아들이 꼭 찍으라겠어. 15%를 넘은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러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들 또 하나 이제 녹색당에서 좀 재밌게 했던 것은 어쨌든 무동력을 저희가 좀 고민했었는데 수레 이동식 방송국이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거운동에 트레이드로 가져갔던 것은 아까 이제 저는 이제 두 분은 듣고자 했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약간 역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박필순이라는 출마 선언을 했는데 여성인 줄 알고 이름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인 줄 알고 이름 얼굴 자체를 본지 않게 현수막 거니까 그때 남자네 이렇게 해갖고 저희 여성 후보가 한 명 있으셨는데 이번에 구의원이 2명의 여자가 나온다고 이틀 정도 사이에 이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소문이 참 빠르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은 녹색당이 뭔 당인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나마 일곡동이나 삼각동이 좋았던 것은 사람들이 소수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배척하고 들어가는데 오히려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녹색당이 무슨 당이야? 뭐 하는 당이야? 이렇게 좀 질문해 오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박필순이 왜 나온 거야? 에 대해서 제가 어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을 마을 일꾼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이 주민들에게 좋았던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그냥 명함만 줍니다. 뭐 구의원들 했던 분들도 그냥 명함만 주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함은 그냥 버리거나 그냥 갖고 가는 건데, 제 명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력을 보고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를 한 번도 안 했고 무슨 개구리 논하고 이랬대. 이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좀 했고, 저는 대상자마다의 이야기를 좀 달리 했어요. 아이들 엄마들을 보면 아이들 걱정 없이 키우는 마을을 이야기를 했고, 어르신들을 말하면 어르신들이 좀 섬기는 마을을, 어르신들이 자부심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좀 만들겠습니다. 이런 대상에 맞는 이야기거리들을 잘 제시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저희 이동식 방송국, 요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고, 버스 정류장에서 5분 정도 멈춰 계시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이제 처음엔 들어요. 그러다가 질문을 해요. 녹색당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필순 씨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주고받는 그런 방식. 공원에서도 잠깐 이제 듣는데 궁금해하고 멈춰가지고 음악 듣고 이야기도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와 감동을 좀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색당이라는 이미지라든가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들, 이런 부분들이 좀 대화의 실마리가 많이 된 거. 네, 좋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선택을 받지 못했는데. 네. 이제 세 분 다 선택을 못 받는. 돌아보기, 복귀하기 좀 이제 괴로운 대목도 있겠지만. 네. 패착. 나의 선거운동에서 이게 패착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대목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일단, 남들은 이렇게 평가를 그렇게, 오늘 또 제가 전화로도 만나시는 분마다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치고는 잘했다. 처음 치고는 들어가겠지만요.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페이는 저는 어쨌든 일단 늦게 출마한 게, 주민들에게 누구는 그랬습니다. 저 아시는 분이 주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한 달도 안 된 그 선거운동,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선거운동 해가지고 당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였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늦게 출발했던 것이 페인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충분히 일반 주민들한테 많이 만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이태면 3만 명의 유권자인데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만났어야 되는데 그것에 일단 좀 실패했던 것 같고요. 이 역시 2번 프레임에 갇혔던 것은 뭐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번보다 그것에 저는 패착하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아까 우리 임승호 선생님께 이야기했지만 내가 만난 사람들은 다 나를 찍어준다고 말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3,000명은 만난 것 같아요. 3,000명은 만난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은 내가 만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3,000명만 만난 거죠. 그러니까 10,000명을 만났으면 제가 적어도 한 5,000표는 얻었을 건데 그러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뭐 이 정도는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좀 짧은 기간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김영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그 선거를 나오는 결정이 좀 늦게 돼서 저도 홍보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았던 것이 가장 큰 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다가 사실 끝나버렸지 않나 저를.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이것은 그 후보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좀 단계를 밟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김용지 후보를 알리는 그런 선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까지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었 바라지도 못할 목표였던 것 같고 열심히 좀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생각을 갖고 나왔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저는 성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와주신 분들에게 전화로도 인사도 드리기도 하고 직접 찾아뵈서 이야기도 또 듣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후보였을 때는 열심히 하면 당선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는 멘트가 딱 벽파시도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한 번에 되는 게 어딨냐. 한 번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얼굴 알린 거로 만족해라. 그리고 다음에 꼭 나와서 준비를 제대로 해서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말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기간에는 후보의 길을 꺾지 않으시려고 응원의 말씀을 주로 하셨던 것 같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 했었고 끝나고 나니까 현명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다들 다 준비를 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나와서 당선되는 거지 그렇게 바로 홍보하자마자 당선이 되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예를 더 마음이 편하고 예를 낙선된 게 당연한 거고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 좋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번호도 있겠지만 운 좋게 덜컥 당선이 돼버리면 좀 그 주민들의 뜻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잘못 애곡해서 받아들이고 좀 본인이 좀 잘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건데 냉정하게 이렇게 봐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알렸던데 그리고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지금 이제 자평을 하는데 두 번째 나와서 더 떨어지신 이분은 지금 그런 이제 예. 두 분은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실은 지난번 떨어지고 4년 동안 마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더 오를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공황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물론 이제 제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선거 제도 자체에 좀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 후보, 광주시장 후보만 해도 뭐 6, 7명의 뭐 교육감 후보에서 선거 그 공보물이 한 30권 됩니다. 어떻게 다 읽어보고 그걸 또 이렇게 머리에 다 외우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생활 속에서 바쁘신 분, 시민들의 생활 감안한다면
기초 의원 선거, 그다음에 뭐 시장 선거 이것을 같은 날 한 번에 그냥 시민들한테 선택해달라가 아니라 날짜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배려들이 좀 제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호 이 부분도 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대개 이제 시장을 특정한 기호에 찍으면 나머지 신경 안 쓴 이제 대개 비중이 떨어지는 구의원의 경우는 대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로 똑같이 이게 하고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민주주의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 그 소중한 뜻 하나하나를 담고자 한다면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좀 이따가 좀 선거 결과에서 이제 불거져 있는 것이 특정당 녹식이 또 반복이 됐고, 그래서 시의회, 구의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얘기할 게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돈 부분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득표율에 대해서 그렇게 좀 예민하게 지금 반응했던 것들이 사실 이게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이라든가 선거 비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좀 후보들한테는 민감한 대목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선거를 바라볼 때 이 돈의 문제, 또 유권자들이 항상 후보자들이 어떻게 그 비용들을 마련하고 선거 한번 나오면 뭐 가정이 뭐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얘기들도 풍문들도 많이 있고 해서 실제로 내가 보니 뭐 밝힐 수 있는 대목까지만 밝히시고요. 나는 선거 비용이 어느 정도 했고 어느 대목이 많이 들어갔다든가 이 비용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박 후보님 좀 네. 얘기를 해보시죠. 저희는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케이스인데요. 한 3천만 원 이내에서 선거를 한번 치러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된 케이스. 법정 비용이 얼마인가요? 저희는 보존되는 것이 4,300만 원까지 이제 보존되는 지역구인데요. 이제 구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인원수에 따라서 공보물 숫자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선거 기획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또 선거에 출마를 워낙 제가 늦게 좀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비용까지를 추산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다만 이제 도움이 좀 됐던 거는 그래도 무소속보다는 당이 있는 게 역시 큰 힘이라는 걸 제가 지금 느꼈죠. 어쨌든 특별장비를 통해서 당의 지원이 좀 있었고, 어쨌든 당원들은 특별장비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특히나 광주는 제가 유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모든 모아진 돈은 저한테 이제 후보에게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됐고요. 늦게나마 좀 진행했던 이제 펀드. 왜냐하면 특별당비로는 제가 당비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못 됐기 때문에, 당원이 아니면 이제 당비를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펀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펀드를 좀 받았고요. 한 1,500만 원 정도. 펀드로요? 예. 많이 받네요. 돌려드려야 되니까. 보전을 당연히 받아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고, 나머지 비용이 이제 후보자 자산을 통해서 이제 하는 비용이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가족들이 좀 도와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존이 돼서 그거는 뭐 돌려드리거나 뭐 쓸 수 있는 돈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만 이제 제가 선거 사무실부터 해서 저희는 그나마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색적인 방법을 좀 도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선거법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보존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선관위에서도 그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바람개비는 보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럼 수레는 이거는 선거 차량이 이냐, 아니냐? 그러면 수레를 끄는 사람은 운전기사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일단 다 보존이 되는 걸로. 아, 보존이 된대요? 예, 되는 걸로 다. 수레는 선거 차량이다? 예, 선거 차량으로 되고, 그 끄는 사람도 운전기사로. 운전기사. 예, 뭐 그렇게 되고, 뭐 그런 것들까지, 이 때문에 선관위도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뭐, 저희들은 특히나 녹색당 당원들이 워낙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해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적절하냐. 다만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게 선거사무실에 붙이는 비용들이 워낙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 비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에요? 뭐, 그렇죠. 홍보물 부분. 가정에 들어가는 거. 네, 공보물하고, 저는 그 건물의 현수막. 워낙 컸어요. 이곡동은 큰 건물 없이는 이 작은 건물에서는 태도 안 나기 때문에 어쨌든 외벽에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용이 컸던 것 같고요. 선거운동원들은 원래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들은 그게 뭐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홍보물 방식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3천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오버가 돼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도 법정 비용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렀다 이거는. 네, 뭐 그렇죠. 김용지 후보는 어땠어요? 저는 법정 그 비용이 5,100만 원인 선거구였고요. 예, 선거구였고요. 또 역시나 제 선거구의 가장 큰 강점은 역동적인 어떤 세대들이 많이 모여 산다라는 강점도 있지만 단점은 인구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후보자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분들을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감이 사실 컸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보물 비용도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도 현수막 비용도 많이 들었고, 또 뭐 사무실 임대료도 비싸니까요. 그 동네가 근데 임대료가 또 비싸다 보니까 또 단기 임대지 않습니까? 뭐 이런 등등들이 요인들이 있다 보니 비용들이 상당히 저는 비용을 되도록 안 나가게끔 어차피 후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고 했으나 어떤 3천 이상은 넉넉히 나갔고, 그래서 저도 정의당에서 특별 당비도 걷고 또 저희 가족들이 조금씩 보태기도 하고 해서 이리저리 충당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빚으로 결국에는 마무리되는 것이 피하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 자원활동가들이 어떤 자발적으로 저 강주시민센터 회원들이나 또 지인분들이 또 열심히 자원활동, 그건 돈이 안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시면서 평상복 입고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나름의 비용을 그분들한테 드릴 수도 없는 거긴 한데 선거법상 나름 그 기준 안에서 충분한 효과를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임승 후보는 이제 당도 없고 이게 도농 지역이어서 지역구도 넓을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희 선거구의 특성은 그러니까 남구 전체 면적의 한 70% 차지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뭐 차량이라든지 예, 자전거로 돌아가는. 예. 근데 이제 홍보할 때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 법정 선거 비용이 4,800인데 거기에 한 50% 정도 2,500만 원 안에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한 2,800, 7,800 정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공보물, 책자 인쇄비가 뭐 명함이랑 해서 한 1,000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운동 홍보 요원들 그 법적으로 들어간 거 그것도 한 800 아니죠 900,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것만 해서 이제 2,000만 원인데 되게 이제 다른 후보들 보면은 그 선거 홍보 차량 그게 한 1,000만 원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임대하는 비용이.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이 뭐 조그만 차 그거 하다 보니까 그거 한 200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식대 등 해가지고 뭐 한
현수막이라든지 현수막도 이제 그 선거 사무실도 제 대촌에 있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기 사무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서 2,700 정도, 800 정도 그 정도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돈을 좀 쓰더라도 봉선동이라든지 그런 데로 나가면 더 결과가 어땠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비용은 마련은 저도 이제 초기에 펀드 조성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당선되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2% 됐기 때문에 분명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버전을 하나 못 봤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제가 이제 빚을 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부분 뭐 이제 아까 3천이 좀 안 되는 돈인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이제 갚아 나가야겠죠. 열심히 벌어서 갚고 또 나가고 이렇게. 예. 이게 참. 그랬겠어요? 그 개표 방송 보면서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신경 쓰이는 수치는 내 득표율이 10%냐 15%냐. 사실 이게 여기에 더 촉각 곤두세우지 않았어요.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선관위 그 홈페이지 보면 그게 계속 나오니까. 그것도 늦어가지고 저희는 즉석 참관인들이 말해주는 결과. 그것도 새벽 3시에 저희는 늦게 나왔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제일 늦잖아요. 네, 새벽 3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개표할 때는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시장이 누가 되냐, 서울은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관심 많고 하는데 후보자들은 그런 건 전혀 기가 안 들어오겠네요. 이제 초기에는 들어오고요. 참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11시 이후에는 뭐 그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돈이 항상 이렇게 민감하고 그래도 세 분은 그래도 그 시민운동 하셨던 사람들답게 그 비용들을 그래도 좀 알뜰하게 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 다른 데는 법정선거 비용 가지고 치를 수 있는 선거가 없대요. 그 시장 같은 데는 법정선거 비용이 6억 7천인가 되는데 뭐 그거는 택도 없고 한 5배, 6배 막 이렇게 거기서는 정말 안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군요. 자 이제 돈 얘기 민감한 부분인데 이 돈 얘기가 그 얘기까지 해봤고요. 그 선거운동 하면서 이번 선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뭐가 많이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라는 아주 전대미문의 이런 사건들이 있어 이 와중에서 이제 치러진 선거여서 후보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 운동하는 것도 곤혹스러워하고 그걸 좀 그런 대목에서 많이 이제 좀 많이 제약이 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 세월호 문제가 선거에 운동에 미친 영향 어떻습니까, 임준호?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확성기라든지 시끄러운 그리고 화려한 안무 이렇게 동원한 돈 선거를 오히려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 도움이 되겠다. 차분해지고 사람들이 진지해지고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반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중앙 큰 선거 그러니까 시장 선거에 사람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에다가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투표들을 시민들께서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기초의원에 대한 관심들은 오히려 더 적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민주당으로 특정거 새정치민주연합 당으로 쏠리면서 이제 무소속인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결과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세월호 문제가 그러니까 확성기라든가 이렇게 번잡한 선거는 피하게 해줬는데 사실 이제 이 때문에 그 전국 구도가 뭐 정권 심판론 그렇죠. 또 박근혜 지키기 뭐 이렇게 양분되는 또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또 결정적인 이유도 여기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맞붙어 버리면 무소속이나 또 이런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설 자리가 사실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영재 후보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그 당일날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아침에 분명히 다 구조됐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5시 넘어서 다들 인터넷 바보라고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상당히 후보자로서도 상당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잠정 거의 선거운동 중단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시인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상당히 절박한데 전혀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없는 또 기간이 돼버려서 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 특히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홍보가 더 절박한데, 특히 군소정당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정당 홍보하기도 참 빠듯한 이런 조건에서 그 참사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일단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일단 멀어지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상당히 그 갈등하고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근데 홍보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조건에서 저도 하루를 아예 잡아서 팽목항을 아예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오면 제가 마음이 진정이 안 될 것 같고, 이성적으로 뭔가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 같아서 갔다 오고, 그러고도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그 관련한 글도 써보면서 나는 왜 선거 나왔나, 그리고 이 선거가 어떤 의미일까, 나는 기초의원으로서 후보로서 주민들과 어떤 약속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래서 세월호 이 참사에 대한 그 주민들의 어떤 혼란과 이런 그 참담함과 이 무력감을 선거를 통해서 좀 극복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후보의 몫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못 바꿔도 좀 마을부터 바꿔봅시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민주주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그 근본적인 어떤 물음에 대한 답,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이렇게 공유를 나눠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제가 느꼈던 어떤 정신적 공황 상태, 이런 걸 좀 겪으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을 하거나 활용을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보문에서 세월호에 관련한 이야기는 다 뺐습니다. 마음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고, 눈물 나는 그런 행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예 다 뺐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 이게 왜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인물로 좀 선택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준비된 그런 댐댐이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좀 호소를 했고, 그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대 여당과 야당이 어떤 뭐 아까 정권 심판 뭐 박근혜 지키기 이렇게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의원까지 그런 구도 휘말리게 되면 이건 그들은 다 그 거대 여당 야당의 정당 선거로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색을 철저히 좀 배제를 하고 세월에 관련한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담지 않고 마을의 이야기만 주로 이야기하고, 또 이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느 정도 거리두기로 좀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어떤 선거운동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거대 여당과 야당이 나눠 갖는, 정치 지분을 나눠 갖는 형식으로 돼버려서 일단 그것이 결국에는 기초원으로 출마하신 분들한테는, 특히 신인들,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대 선거 중에 보니까 가장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선거를 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거대 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후보들한테, 무소속들한테, 신인들한테 그런 대목들이 이제 보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사자들은 더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은데, 박필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앞에서 두 분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비슷한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제하고 이야기 드리면 저는 세월호의 일이 어찌 보면 제가 이태면 정치라고 하는 그 전까지 제가 결심한 고민만 했었지 결심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마 제가 이를테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월호 이후에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자괴감이 굉장히 심했던 상태였고요.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거의 뉴스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으로 세월호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웠고 녹색당 입장에서도 이 선거라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 세월호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 미국이 그런 일이죠. 9.11 사태가 이전과 이후의 미국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어서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아마 다른 세상으로 봐야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괴감과 이 무력감에서만 있으면 이 선거를 치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저부터도 그렇고 이 주위의 사람들부터 좀 힐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저희 이제 녹색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녹색당이 추구하는 것이 생명의 정치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세월호가 가르쳐준 우리의 교훈은 돈보다는 생명이었고 생명의 가치를 중요하게 했는데 이런 정당이 뭔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지 않으면 누가 주겠냐.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후보로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선거에 이용하자는 데에서는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이런 짝을 다 뺐어요. 사실 모든 것에는. 근데 그것이 갖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랬었죠. 사실은 새아이 아빠로서 이게 좀 크더라고요. 엄마들이, 새아이 아빠. 저희 이제 공보물에도 우리 가족 사진 정도는 저희가 넣어놔서 그런 마음을 표했는데 뭔가 아빠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던 것이 이제 세월호의 어른들의 아픔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정치인이 아니지만 뭔가 정치인 후보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또 엄마들에게 아빠들에게 뭔가 건네줄 수 있는 메시지를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 세월호의 아픔을 같이 동네에서 이겨내 볼 수 있는 힘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를 가졌고요. 그래서 아이들 걱정 없이 키우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됐고 아이들에게 저희가 또 재미와 감동이 같이 주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힐링이 된다면. 근데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일곡동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좋았다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은 재미만 있는 게 유치한 게 아니라 정말 감동적인 것을 가지면서 그 세월호에 잊지 않는 거지만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면서도 뭔가 그것을 좀 힐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도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 좀 선거운동 기간이 돼서 나름 저희들은 좀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이제 후보들이 세월호 문제 때문에 이제 갖게 되는 마음가짐도 있을 거고 유권자들도 사실 세월호 문제 때문에 갖고 있는 다짐이나 마음가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대 정당의 프레임에 갇혀서 어찌 보면 이제 그 기초 그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무관심을 좀 초래한 대목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양면 같은 그런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엄청난 일이고 큰 사건임이 분명하고 그것이 미쳤던 영향들이 있는데 좋은 영향도 사실 있고 또 그 좀 선거 공학적으로만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이 대목은 그러니까 선거를 끝내놓고도 이 결과를 오롯하게 주권자의 그 오롯한 심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경과 어떤 변수들이 작용된 가공된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말 유권자들이 자기 마음을 그냥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현상에 기대서 좀 더 그 후보 개개인보다는 어떤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작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 대목이 좀 헷갈리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세월호 문제가 아무튼 큰 변수였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선거 끝나고 개표를 해보니까 광주 전남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 특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정당이 거의 모든 의석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는 모든 의석을 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져갔고 비례 3석 중에 이제 한 석만 지금
다른 당한테 갔으니까 22명 의원 중에 이제 21명이 전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시의회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거의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런 동무대가 돼버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좀 우려되는 대목이 많이 있어요. 그 일반 유권자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로 나타난 특정당 독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김영재 후보께서. 일단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지 23년 이렇게 맡고 있는데 올해가 6회째였고요. 그래서 지방자치 역사가 저는 상당히 짧다고 봐요. 그래서 그 87년 이후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보는 그런 그 시기를 지나오면서 일단 동네 정치, 그다음 동네 어떤 주민 자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직접 손으로 뽑는 역사는 또 짧단 말이죠. 그런 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거나 또 주민들, 국민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잘 쓰임새를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잘 맞지 않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일단 중앙 정치에 많이 예속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사실은 절박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요구가 있다 보니 이 지방선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의미 자체가 정권 심판을 했느냐 아니면 현 정부가 어떻든 간에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어떤 반전 기회를 삼느냐 뭐 이러한 걸로 왜곡돼 버리는 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치가 그 지역 정치, 그다음 주민 자치 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제도가 잘 이렇게 안착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 나왔던 그 무공천 공약들 대선 주자들이 하셨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만약에 지켜졌더라면 어떤 상이 벌어졌을까?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당적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 정치의 입김이 일단은 제거가 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강할 거다. 주민자치 본연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던 게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공천이 돼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앙 정치의 또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고 결국 기초 의원까지 그 입김이 작용된다라는 것이 좀 서글픈 현실이죠. 구의원 정도는 저도 주민들 만나보면 정당하고 관계없이 제대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뽑아주겠다. 그럴 용의가 있다. 구의원은 그렇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번의 프레임에서 왜냐하면 또 구의원에 대한 정보가 또 많이 없다 보니 또 현장 가서 또 선택을 해버리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다고 좀 판단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후보로서 지방자치의 의미에 더 기여가 되고 또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의 공보물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주민들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정당적 기호, 어떤 정치적 경향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좌지우지 됐지 않나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당적 프리미엄이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군소정당은 인지도도 낮을 뿐더러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비전 이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당을 홍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는 거죠. 다른 후보님들은 당이 딱 뒤에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기호를 몇 번 받는 거에 따라서 다 결정이 돼버리는데 군소정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의당을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사실은 역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뭐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천호선 뭐 이런 국회의원의 정당인들은 다 아세요. 근데 정의당은 몰라요. 좀 황당한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소수 정당에 대한 이미지, 그 소수 정당이 어떤 걸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홍보를 하다 보니 또 후보를 또 후에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사실 병행을 하는 좀 힘겨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승호 후보께서는 지금 남구의회가 몇 명인가요? 11명이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이 새정치입니다. 새정치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임 후보님이 당선이 돼서 가면 그래도 이제 한 명인 거잖아요. 뭐 여러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무소속이나. 내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이 특정당 일색인 이 의회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상정하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가 이제 견제와 균형 잡아주는 도구가 돼야 될 텐데, 의회 자체가 이제 그걸 이제 못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고요. 또 거기 안에도 소수가 들어가서 다수결, 의회 운영 원리가 다수결이다 보니까 매우 어려웠겠죠. 하지만 깨어있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의회 안에서의 그 독주, 또 다수결에 의한 불합리한 것들을 다양한 미디어라든지 또 시민사회에 알리고 연결해주는 작업들을 할 사람, 그런 깨어있는 사람 한두 명이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면 실은 시민 미디어, 또 주민이 직접 남구의 흐름들을 알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물론 열심히 듣고 전달하겠지만, 마찬가지로 남구의 정책이라든지 구의 주요 시책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지를 또 주민들한테 드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쭈려고 하는 그런 심부름 역할, 미디어 역할을 좀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앞으로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실은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제 정치 구조가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희망이라고 한다면 시민사회 안에서, 아니면 깨어있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의회 인터넷으로도 이제 중계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 아마 이게 남아있는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회에서 지금 당선된 분들이 전부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특정 당 일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허점과 제대로 된 역할에서 좀 모자란 대목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이제 시민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고,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알고, 우리 의회는 지금 특정당이 전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목에 있어서 좀 뭔가 감시, 우리가 보고 있다, 이런 대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 같아요. 북부의회는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지역구가 18명 중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3명, 나머지는 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도 예전에는 이제 통합진보당 한 석이 있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거의 가져갔고요. 이례적인 통합진보당이 어쨌든 3석을 가졌다는 것이 좀 현상이 보면 독특한 현상인데, 저는 두 분 이야기를 다 하셔가지고 큰 이야기는 못 드리고, 저는 선거운동 기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2번 찍지 않겠다, 2번만 보고 찍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분들,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뵀었어요. 그리고 인물 보고 찍겠다. 결과는 물론 이제 그 결과를 도출시켰던 것은 시장선거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국이나 이런 것은 제가 보이는 오히려 시장선거가 아니었다면 그냥 무난한, 지난 선거처럼 그냥 무난한 2번이 그냥 무난하게 공천받고 경선에서 이겨서 그냥 되겠지.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는 사람들이 신경 쓴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구를 뽑아야 되냐 고민도 안 합니다. 사실 투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의원하고 구청장 선거는 북구 같은 경우는 투표 안 한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비례도 특히 마찬가지고.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시장 선거, 교육감 선거, 저희 이곡동 같은 경우는 구의원 선거가 오히려 굉장한 관심거리로 떠올랐죠. 투표율이 60%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10% 좀 지난 선거보다 10% 좀 높았죠. 상당히 높은 편을 제가 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어쨌든 시장 선거가 갖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2번 찍지 않겠다, 인물 보고 찍겠다라고 했던 것에서 그 의지를 막판에 가가지고는 이 시장 선거가 박빙이라고 예상돼 버렸잖아요. 여론조사도. 어쨌든 윤장현 후보하고 가운데 후보가 간에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것에 어쨌든 좀 밑에 블록홀처럼 빨려들어다 보니 이번에 다 묶여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당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는 어쨌든 녹색당이 처음으로 후보를 냈기 때문에, 어렵죠. 왜냐하면 당을 알려야 되는 것과 후보를 같이 동시에 알려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을 때문에 좀 활용할 필요는 좀 있다고 봐요. 무소속인 무소속으로서의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당은 당으로서의 또 활용하는 방법을 잘 선택을 한다면, 이때 유권자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나 또 그간의 4년간의 또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선거운동 기간에 우리가 13일 동안에 뭘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대안을 어쨌든 저희들은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레임은 저는 쉽게 깨지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아까 말한 대로 2번 이제는 안 찍겠다. 하지만 또 현장의 결과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이렇게 판단하고 의식 있게 가는 것은 아닌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위기를 일정 정도 바꿔내는 것은 이 구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구도를 약간 좀 흔들 수 있는 소수 정당이든 무소속이든 어쨌든 프레임을 좀 바꿔갈 수 있는 전략들도 저는 대안의 전략도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그 점에서는 저희가 약간 가능성을 저는 좀 엿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임승호 후보는 4년 전에도 무소속이셨나요? 네. 계속 무소속을 고집하는 이유가? 예, 저는 그 대촌 마을, 그다음에 또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실은 마을 공동체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요소가 실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정치, 정파, 당의 색깔, 이것 때문에 마을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조합장 선거 때문에 친한 친구가 이웃이 이제 서먹서먹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우리나라 정치 특이한 구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의 심부름이 아니라 당의 심부름꾼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그 도전의 과제가 마을에서는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된다. 정치꾼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했었습니다. 심부름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들 공감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표하고는 또 그게 또 연결이 안 돼서 그게 문제죠. 아무튼 마을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특정 정당하고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여전히 주민이 객체가 객이 되어버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런 도전을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예.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치 정파에 녹색당이나 정의당도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는 좀 그 점에서 약간의 이견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의미를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행위들이 어쨌든 마을 공동체라든지 마을의 일들을 순조롭게 못하는, 조화롭게 못하는 만드는 방해적인 것이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에서도 정치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라는 게 이름만 자치와 정치의 차이인 것이지
하는 행위는 저는 비슷한 행위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치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도 써있지만 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이 정치적 매개물로 어떤 방식으로 해왔느냐. 한국 사회는 그것을 연습했던 지방자치가 기간이 2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그걸 순조롭게 정말 정상적으로 훈련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같이 뭔가를 해봤던 시기는 저는 5년도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그런 연습을 지금은 해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까 마을 공동체와 마을 자치가 이제는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어쨌든 저를 필요로 해서 새 후보가 당은 다르고 무소속으로 나왔지만 이런 노력들이 저는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아까 당이든 무소속이든 저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도 직접 민주주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당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현 정치 상황에서는 정당이 그러한 아까 이를테면 후보들에게 우리 당의 일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정당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정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가 그 정당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후보들이 같이 그 정당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올바른 저는 정치가 이를테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나 주민정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후보들이 그러면 공천받고, 또 저도 공천받고 나왔거든요. 이를테면 공천받고 나왔죠. 저도 당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정치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말 필요한 건데, 정말 어떤 정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정말 정치인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싫대요. 제가 명함 내민 순간에 정말 거부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녹색당 또 뭐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좀 더 정치가 좋은 거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저는 왔다고 보는 거고, 그런 저희들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전략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는 정치다. 정치가 아닌 게 아니다. 네, 저는 마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고, 정치의 주체는 정당이나 이런 정당을 통해서, 또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고 선택받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말씀하는 것은 이제 다 정치를 하는 기반이나 베이스는 이제 무소속이든 정당을 속해 있든 여러 가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생각이나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나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정치한다고 하면 이제 그 후보자들하고 인터뷰 해볼 때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결심을 했다고 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이혼하고 나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 정치 일선으로 나서는 그 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이 후보님은 두 번째니까 그 한번 파동을 겪었을 것 같고, 박 후보님은 어땠어요? 저는 이제 가족이 한번 파동을 이렇게 이제 가족 중에 선거를 여러 번 치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선거 때마다 겪어야 될 이 마음 졸임과 가족들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고 저도 이제 봐왔기 때문에, 큰 사이가 이제 아니죠. 큰 사이가 안 나가니까 이제 둘째 사이가 나가는 이런 이제 어쨌든 과정이어서.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굉장히 고민을 좀 했죠. 저도 고민을 했듯이 아내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또 새아이 아빠로서 생계도 좀 붙으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이제 사직까지 하고 너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아내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됐던 것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자기 같은 사람이 이때는 구의원이나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가는 건 정말 동의한다. 나가는 건 동의한다. 대신 붙어라. 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끝나고 이 마당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위 분들은. 다음엔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의 표정 자체를 제가 보지요. 근데 이제 다음에는 나갈 수는 있는데, 자기는 선거운동을 좀 안 할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들이 선거운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예비후보 때는 후보하고 배우자 이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본인과 배우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배우자는 박원순 쪽이 시장 후보처럼 뒷바라지하고 꼭 정치 일설에 나오지 않아도 되죠. 그 정도만 해주면 다음에도 나가도 된다네요. 뭐 그 정도로. 예, 뭐 벌써 다음까지 내락을 받으셨네요. 뭐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전제로 한다면. 아, 이게 15%의 힘인가? 김영재 후보는 어때요? 어땠어요, 가족들이? 일단 그 결심하는 과정이 상당히 짧았고, 저도 이제 마을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선거, 예비선거 불과 얼마 전이기 때문에, 저도 그 상당한 고민을 했었죠. 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고,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야 됐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얘기를 하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심하고, 네, 결심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던졌는데 의외로 흔쾌히 뭐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건은 없었습니까? 예, 조건은 없었는데 당선도 아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한 선거를 준비하면 사실 돈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주위에다가 알리기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생략된 상태에서 출마 결심부터 하고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후폭풍이 이제 지금 많이 밀려오죠.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나간 거에 따른 15% 돌려받으신 분하고는 심정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 유무를 떠나서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10%냐 15%냐 구도 아니냐 갖고도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걸 또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선거는 어떤 주민들에게 내 얼굴을 내비치고 일정의 어떤 성적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저희도 뭐 중앙정치 어찌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핑계일 수도 있는 거죠.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를 떠나서 정말 준비를 잘 해왔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를 하더라도. 근데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저도 전제로 합니다만은 그런 책임에서 사실 또 자유롭지 못하죠. 뭐 이룩한 정당 후보도 아니고 이렇게 알려야 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그다음에 어떤 그동안 감겨왔던 마을 운동을 하면서 감겨 맺었던 그런 힘으로 치르는 거다 보니까 승부는 알 수가 없고 어찌 보면 또 질 확률이 높은 그런 게임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어떤 준비까지도 사실 하고 좀 안 해도 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저도 선거 끝나면 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임감 때문에. 이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냥 한번 나가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고 계속 이걸 출마를 해서 이걸 인사드렸고 약속드린 부분에서 나는 정말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을 또 빨리 내렸어요, 저는. 그래서 다음에 다 또 나가겠다. 뭐 누구는 한번 나가면 뭐 마약과 같다, 중독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준비를 정말로 철저히 하고 해왔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떨어지면 마약이겠지만 저는 짧은 기간 결심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마약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아내와 가족과의 한 약속이기도 하고, 사실 지역 주민들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당선 유무와 관계없이 그건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런 책임있게 하려면 다음 출마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짓말한 것이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뭐 오늘 일주일이 벌써 지났다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느낌이고, 그런 가족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생계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당신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 분명히 믿고 따라줬으니 거기에 상응하고 부응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야 되고, 그 행동이 단순하게 가족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 그다음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이 좀 남은 것이죠. 예. 그런 책임감. 그래서 선거 끝 다음 선거 준비 또 이렇게 되네요. 예, 끝나자마자 그렇게 모두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책임감이라는 게 지금 준비 덜 돼서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자신을 알리거나 또 말했던 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는 상황에서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착실하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네요. 두 번을 나가시면 두 번 다 그 가족들과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나가니까 가족들의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나갈 때는 그냥 동의 없이 그냥 혼자 나가버렸고요. 이번에는 실은 이제 동의를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세 가지 이제 각서를 쓰고 나왔는데요. 그것을 공개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그 정치판 이게 그 실은 후보는 공부도 많이 되고 인생에 있어서 겪어볼 수 없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후보는? 예, 후보는. 문제는 후보가 그렇게 이제 호사를 누리는 동안에 가족이 희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할 때에는 전체 가족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특히 이렇게 결과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통에 혹독한 그 고통을 이제 같이 져야 되고, 특히 후보는 고통을 당해도 싼데 죄 없는 가족에게 해야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번에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 실은 아직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승산이 없는 무르익지 않는 그 참여민주주의 그 성숙 또 그 참여민주주의랄까 이런 부분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너무 많은 기대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나서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당분간 좀 제 계속되는 성찰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들이 지금 다 금전적인 부분인 것이죠.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 네. 어떤 게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주변 사람들은 이 정치에 대한 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사실 정치 자체에 대한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저는 그 자기 길을 그렇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자체를 뭐라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문제는 선거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때는 아까 10%, 15%도 있지만 당선과 또 낙선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마 임성호 선배도 됐으면 가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잘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다음 이야기를 안 꺼내나는 것은 한 번 더 나왔는데 이때면 이제 그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 이 결과론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마약이라고 정치인들이 꾼들이 돼간다는 거. 근데 저는 그 마약론에 대해서 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테면 다음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저는 아까 개인적인 것과 굉장히 사회적인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약과 꾼이 돼간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어쨌든 영달이나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마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봤을 때 쟤 또 나왔어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마약 같은 존재인 거고요. 왜냐하면 마약을 안 먹고서는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나올 이유가 없는데 나와야 되는 거고, 이를테면 우리 김홍재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동네에서도
천원 사람들이 나와줘야 정치의 변화도 있는 거고 돼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마약이라면 기꺼이 마약 먹고라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저는 나오는 정치가 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의 인 거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의미 있는 사람이 그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도전하고 선택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런 풍토가 정말 좋은 풍토일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사람이어도 또 그런 의지와 결기가 있어도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승패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그 몇 년 동안의 어떤 굴레가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뜻을 포기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 현실에 뛰어들지 못한다는 이런 게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돈 때문에 너 출마한다고 하면 너 돈 많이 모아놨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지역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 선거 공영제도 뭐든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적용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외적 요인에 좌우지우지 되지 않고 개인의 정말 개인기로만 승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뽑히는 이런 구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이 낙선이 제거되고 낙선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참 우리 정치의 현실인 것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얘기 많이 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혹시 다시 뭐 나 이런 얘기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겪었고 고통도 컸을 건데 다음번에 도전 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은 그 얘기하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까 김영주 부께서 비싼 수업료 냈고 수업료 비싼 어떤 공부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질문 하고 싶네요. 그 정말 이 수업료 비싸게 주고 공부하셨는데 뭘 배웠고 정말 어떻게 아까 뭐 얘기 중에 나왔겠지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아까 또 나온 얘기지만 저도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 그렇지만 정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정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또 그런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조건이 좀 달라진다 보거든요. 뭐 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그 권력 집단의 어떤 역할도 있기는 하겠지만 마을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이걸 변화시키는 힘을 어떤 기초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공보물을 만들면서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사실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셨을까. 그리고 사실은 뭐 글 몇 자에 그 뭐 우리 유권자 분들이 주민들이 현혹되거나 그럴 분들은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또 후보를 그 진심을 알리고 정말 그 지방자치에 부합되고 그리고 마을 발전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이렇게 좀 얼굴을 내미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수많은 그 주민들을 단시일 안에 만나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 시인들이나 뭐 소수 정당이나 이런 무소속 후보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선거를 치러보면서 정말 선거 나오길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도 평생 시민운동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에 처음 그 선거에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비싼 수업료긴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에 관계 맺고 있는 또 저를 지지하고 평소에 응원해 주셨던 분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주민자치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꿈꾸는 마을 정말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민운동가로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방자치의 어떤 그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원순 소시장 같은 경우도 시민운동가로서의 어떤 역할과 그 소시장이 되고 나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 한겨신문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자라는 염원, 이 바람하고 달리 시장은 정말 대불더라 이거요. 내가 생각한 대로 바꿔버린다, 바꿔지더라. 근데 그걸 보면서 상당한 만족감을 이렇게 표한 기사를 봤는데, 또 그렇게 시장이 바뀌니까 서울이 바뀌더라, 우리 마을이 바뀌더라라는 것을 서울 시민들이 확인하는 거죠. 이 지방자치 힘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만족감과 힘을 줄까. 지방자치 정말 해볼 만 하는구나. 또 그런 꿈을 저는 한번 꿔봤다라는 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실 정치의 벽, 그다음에 중앙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한국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죠. 부족함이 있는데, 이걸 좀 끌어내고 좀 더 그 준비된 후보들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간다면 이 지방자치가 빨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안착이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또 국가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꼭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낙선자 이렇게 대담이긴 한데요. 사실 슬픈 자리인데 어쩌면 희망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자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모인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 그런 뜻들이 좀 언젠가는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네요. 예. 수업료가 아깝지 않았다. 임승호 후보께서는. 예. 제가 이번 두 번째 떨어지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치로부터 상처받은 주민들, 그분들을 새로운 판 만들어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니까 찍어주세요, 이게 안 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 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아까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그 마을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을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주체적인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선거 제도를 분명히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제도 개선하기 전에 이런 구도 하에서 또 다시 제가 후보로 나서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향후 4년 동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주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 이것이 저의 이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선거에 다시 나서기 위해서 제도부터 바꿔야, 제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런 선거에서는 더 좀 도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필순 후보는 어떻게? 다음에 녹색당으로 나오시면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네, 진심이고요. 네,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막판 분위기에서는 누구나 그랬듯이 한 번쯤 희망과 기대를 걸었죠. 물론 새벽에 무참히 깨졌긴 하지만 사전투표 결과부터. 근데 이번에 어쨌든 저는 사람들이 부르기에, 저도 다음 날에 이제 낙선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죠. 당선자와 낙선자가 나눠지니까.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모 기자한테, 그래서 이제 기사에 처음으로 실렸다는 낙선자다. 저는 즐거운 선거를 한 사람이지, 떨어졌지만 저는 즐거운 선거를 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음 날부터 저는 웃을 수 있었다. 물론 이제 15% 결과에 떠나서 굉장히 어찌 보면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쨌든 마을운동이나 사회운동, 시민운동을 해왔지만, 그때도 즐거웠지만, 또 다른 또 이렇게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느꼈고요.
다만 이제 고민스러웠던 것은 제가 출마를 꺼렸던 것도 고민이었는 게 뭐냐면 보통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치를 할 때는 대단한 무리수를 둬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뭐 시민운동 하다가 좋은 일 한 거죠. 좋은 일 하다가 정치로 가면 뭐라 하냐면 네가 정치하려고 그거 했구나. 마을 일도 그렇거든요. 네가 정치하려고 뭐 환경운동 했구나. 또 마을에서 그런 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부담감이었습니다. 실제 저기가 출마했을 때 초기에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결과론 쪽이긴 하지만 선거운동 결과 이후에 그 부담 때문에 사실 출마를 꺼렸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마을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당선을 하면 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낙선을 하게 되면 박필순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쟤는 4년 후에 뭐 되려고 나가려고 저걸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시선에 대한 제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대단히 그게 제 섣부른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저는 사활을 걸고, 사활까지는 아니었지만 대단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와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도 중요했고,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당락과 상관없이 당선이 돼서는 의원으로서의 역할, 떨어지고 나서는 다시 마을 일꾼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보름이라는 시간이 짧았지만 저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된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더 재밌는 일들을 해보고,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막 해보자고 그래요. 오늘 또 제가 아파트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데, 와, 필순 씨가 이런 거 해왔었던 사람이니까, 녹색 아파트 해왔으니까 이거 같이 해보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듣고요. 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하는데 저한테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이태면 이제 콜인데요. 동네에서 어쨌든 일꾼으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의지를 좀 주민들께서 좀 받아주시고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로 했던 마을 일꾼으로 다시 좀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께서 주시는 좋은 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두 분과 같이 보존까지 받으면서도 정말 좋은 공부 저도 했고요. 인생에 저도 이런 공부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 떨어지고 인생의 길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떨어지고 내가 왜 나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떨어진 것이 어찌 보면 또 제 인생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계기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예, 저희 오늘 아까 처음에 우리 제목을 6.4 지방선거 낙선 3인방 작심 뒷담화 이렇게 잡았었는데, 실패담을 듣자는 건 아니었고요. 이들이 그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느꼈었던 부분들, 교훈을 찾자는데 이제 주안점을 뒀던 그런 기획이었습니다. 저희 광주드림 신문이 지면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동시에 지금 중계와 이제 게재를 할 건데, 얘기 들어보니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얘기들을 들었는데,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성공해서 정치인이 됐든, 또 지금은 이제 비록 정치인으로 부름받지 못해서 자기 현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하겠지만,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그런 일꾼으로서 또 운동가로서 그런 삶들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을 광주 지역의 일꾼들 같습니다. 한 4년 후에 또 이 길을 택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 4년 후가 목표가 아닐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삶 속에서 본인들의 지금 일들을 정말 잘할 것 같은 그런 일꾼들이 분명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한번 저희들도 꾸준하게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